1999년 2월 13일 토요일, 그날 아침 평택에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한적한 주택가 2층짜리 작은 집에서 17살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반 편성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민서야, 아침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반 편성이지. 좋은 반 되면 좋겠다. 아버지 하준 씨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어차피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돼요. 민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언니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중학생이었죠. 민서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까칠한 언니에게는 배려심을 보였고 사춘기 동생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민서는 학교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채, 필통, 지갑,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서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학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민서야.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반 편성 결과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같은 반이다. 민서는 친한 친구 셋과 같은 반이 됐습니다. 기분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다음 학년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오가 되었습니다. 반 편성만 하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교문을 나섰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떡볶이 먹으러 갈까?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나 잠깐 집에 갔다 올게. 나중에 만나자.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왔니? 반편성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에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서는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반 편성을 했다. 친구들과 같은 반이어서 기분이 좋다.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삐삐가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민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지금 갈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늦지 않게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늦지 마. 오후 5시 30분. 민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일동에서 서정동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분쯤 지나 서정동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아니, 딱 맞게 왔어.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서야, 여기. 여자친구 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밤 8시가 됐습니다. 배고프다. 뭐 먹을래?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10대들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밤 9시, 9시 30분. 민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조금 놀랐습니다. 집에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막차를 타면 10시 30분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조금만 더 있기로 했습니다. 밤 9시 45분. 친구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학교에서 봐.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민서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야 해. 막차 시간이야. 친구들이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정동 중심가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4명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응. 너희도 안전하게 가. 버스가 왔습니다. 막차였습니다. 민서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민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서정동에서 도일동까지 직선거리로 5km, 평소라면 15분, 길어야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당시 평택 일대는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 많았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했고 한적한 구간이 많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몇 명의 승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막차는 평소처럼 운행됐습니다. 여러 정류장을 거쳐 도일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어디쯤 있었을까요? 창밖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졸고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버스는 도일동 하리마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민서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민서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하리마을 버스 정류장은 조용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민서는 그곳에 내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걸까요? 의문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도일동의 민선의 집.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침 7시가 됐습니다. 민서야,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나 보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아침 먹어야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보통 늦잠을 자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를 봤습니다. 이불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민서가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서야, 어디 있니?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집 안 어디에도 민서가 없었습니다. 하준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민서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하준 씨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함께 집 안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민서는 정말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어왔어? 글쎄요. 저는 일찍 잤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생을 깨워 물었습니다. 민서 언니 어젯밤에 봤니? 아니요. 못 봤어요. 민서는 집에 오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준 씨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 민서 거기 있어? 아니요. 어젯밤에 헤어졌는데요. 몇 시에 헤어졌어? 10시쯤이요. 막차 타는 거 봤어요. 막차를 탔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왔어야 합니다. 하준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막차 버스에 태워 보냈어요.
직접 손 흔드는 거 봤어요. 버스에 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없는 걸까요? 하준 씨와 부인은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 친척 집, 자주 가던 곳 모두 확인했지만 민서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준 씨는 평택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딸이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습니까? 어젯밤부터요. 막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오지 않았어요. 가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준 씨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가끔 그래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당신은 1999년이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실종도 가출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물며 고등학생은 더욱 그랬습니다. 2, 3일 지켜보고 안 오면 다시 오세요. 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준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서의 사진을 챙겼습니다. 학생증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민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가게 주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이 아이 봤나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밤에는 여기 사람이 없어요.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 씨는 버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막차 기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버스 회사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기사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서정동에서 도의동 가는 막차 운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아이 기억나세요? 민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사는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글쎄요. 어젯밤 승객이 몇 명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탔을 거예요. 친구들이 태워 보냈대요. 그랬군요. 하지만 누가 어디서 내렸는지는 기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승객 명단이나 CCTV 같은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준 씨는 막막했습니다. 정류장마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여러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도일동, 하리마을에서는요. 거기는 확실하지 않네요. 내린 사람이 있었나?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 씨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그날부터 부부는 밤낮 없이 민서를 찾아다녔습니다. 도일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공터, 공사장, 빈집, 혹시 민서가 쓰러져 있을까봐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민서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학교에 안 나왔는데요. 선생님, 민서가 실종됐어요.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어디 간다는 말 안 했니?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니? 전혀요. 그냥 평소처럼 밝았어요. 민서는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출을 계획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짐을 싸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도 채 안 되는 돈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준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발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좋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서정동 버스 정류장부터 도의동 하리마을까지 그 구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CCTV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1999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거리 곳곳에 카메라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도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밤, 이 일대에서 수상한 사람 보신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학생 본 적 있나요? 역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인근 야산, 저수지, 하천, 혹시 민서가 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을까 봐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준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추우면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민서가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의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 안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동생도 힘들어했습니다. 언니 언제 와요? 어린 동생이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습니다. 형사가 하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란 말이에요. 아니요. 계속 수사는 하지만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있었고 경찰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인데 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지?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안 하면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준 씨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지만 하준 씨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준 씨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트럭 운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서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실종자 찾기 전단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서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넣었습니다. 실종일 1999년 2월 13일, 실종 장소 경기도 평택시 일대, 특징 키 165cm, 단발머리, 연락처를 크게 적었습니다. 천장을 인쇄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평택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전봇대, 게시판,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면 어디든 붙였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대부분 받아들고 지나갔습니다. 가끔 누군가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언제 실종됐어요? 한 달 전이요. 경찰은 뭐 하나요? 수사하고 있는데 단서가 없대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보는 없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하준 씨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평택뿐 아니라 인근 도시로도 갔습니다. 안성, 오산, 수원. 민서가 혹시 헤매고 있을까봐, 혹시 기억을 잃고 있을까봐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KBS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공개 수배에 우리 딸 사연을 방송해 줄 수 있나요?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민서의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4월 21일 KBS ETV 공개 수배 사건 25시가 방송됐습니다. 하준 씨 가족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실종된 평택의 한 여고생을 찾습니다. 화면에 민서의 사진이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17살 고등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습니다. 사연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하준 씨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방송 봤어요. 저도 딸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위로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제보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어디서요? 부산 서면에서요. 확실해요. 하준 씨는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서면 거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 여기서 일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사진을 봤습니다. 아, 이 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긴 한데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자 아이가 나왔습니다. 하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체구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습니다. 아니네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보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슷한 애를 봤어요. 하준 씨는 그때마다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제주도에서 제보가 왔을 때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제보가 왔을 때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닮은 아이였거나 착각이었거나 장난 전화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민서일 가능성이 있다면 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수십 곳을 다녔습니다. 교통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민서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99년 8월이 됐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하준 씨는 여전히 민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트럭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중고 트럭이었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이 트럭을 민서를 찾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트럭 옆면 전체에 붙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실종된 민서를 찾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민서의 사진을 크게 인쇄했습니다. 연락처를 눈에 띄게 표시했습니다. 트럭 전체가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 것입니다. 이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사람이 많은 도시마다 갔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천천히 운전하며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럭을 봤습니다. 저 트럭 봤어? 실종. 아이 찾는 거래. 안 됐다.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보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2월 13일 민서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하준 씨는 그날 민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공책은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 안 옷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서야. 하준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쓰던 베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디 있니? 민서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를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수막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신촌, 명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걸었습니다. 실종된 민서 좀 찾아주세요.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서서 봤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나 됐네. 저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1년이 됐습니다. 2년째였습니다. 하준 씨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서를 찾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 전단지, 인쇄비, 교통비, 모든 것에 돈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와줬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조금씩 돈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민서를 찾는 데 썼습니다. 빚이 늘어갔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숫자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를 찾을 수만 있다면 2002년 9월,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일동, 하리마을, 민서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 그곳에서 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42살 전옥분 씨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버스를 기다리다 사라졌습니다. 하준 씨는 이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여성 실종.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도일동 하리마을. 거기는 민서가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준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건, 우리 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범인일 수 있어요. 형사는 신중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해주세요. 제발요. 물론입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옥분 씨, 실종 사건이 수사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민서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140일이 지났습니다. 전옥분 씨가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준 씨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범인이야. 분명히 두 사건의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수법. 하지만 경찰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4년, 5년째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여대생이 실종됐습니다. 며칠 후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수법이 비슷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부녀자를 노린 범행.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했습니다. 세 사건의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준 씨는 이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경찰에 다시 호소했습니다. 세 사건을 함께 수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준 씨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민서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7년, 10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은 계속 걸렸습니다. 이제는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민서의 얼굴이 걸렸습니다. 전단지도 계속 배포됐습니다. 100만 장, 200만 장, 500만 장.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준 씨는 늙어갔습니다. 50대가 60대가 됐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찾을게.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2010년, 11년째였습니다. 민서의 또래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17살이었습니다.
하준 씨의 기억 속에서, 사진 속에서 영원히 17살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째였습니다. 평택시에 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일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준 씨의 집도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구청 직원이 통보했습니다. 하준 씨는 망설였습니다. 민서가 돌아왔을 때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부인이 말했습니다. 새 주소를 알리면 돼요. 고민 끝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서의 방을 정리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짐을 쌌습니다. 민서의 공채, 필통, 옷들 모두 소중히 포장했습니다.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새 집에도 민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꾸몄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민서가 돌아오면 바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새 주소를 알렸습니다. 현수막에, 전단지에, 모든 곳에 새 주소 평택시, 동번지. 민서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2015년, 2017년, 2020년,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준 씨는 이제 70대가 됐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다리도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서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무거운 현수막을 걸 수 없었습니다. 먼 곳까지 운전해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역 앞에 섰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끔 누군가 멈춰 서서 사진을 봤습니다. 언제 실종됐어요? 20년 전이요. 20년이나. 아직도 찾고 계세요? 네, 찾을 때까지 찾아야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2023년, 24년째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억 단위로 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계속 걸었습니다. 전단지는 계속 배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친척에게 빌리고 지인에게 부탁하고 민서를 찾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언니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하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서를 찾아야 해. 아버지, 민서가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어.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도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준 씨는 믿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살아있다고, 어딘가에 있다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2024년, 25년째가 됐습니다. 민서의 또래 친구들은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중년이 된 그들은 가끔 민서를 떠올렸습니다. 민서는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준 씨는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손에는 여전히 전단지가 들려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의지는 확고합니다. 25년, 9,0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20만 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 민서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민서를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은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전단지는 10,000만 장이 넘었습니다. 하준 씨가 걸은 거리를 합하면 지구 몇 바퀴는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민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울거리 어딘가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실종된 민서를 찾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띕니다. 17살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지나가며 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민서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그날 밤 막차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정동에서 도의동까지 5km, 그 짧은 거리에서 민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버스 안에 다른 승객은 없었을까요? 민서 옆에 앉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수상한 사람을 본 승객은 없었을까요? 25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작은 기억, 희미한 흔적, 그것이 민서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본 것이 있다면 평택경찰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씨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민서가 돌아올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딸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25년째 딸을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990년 2월 13일 밤 10시. 그날의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억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서를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준 씨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서는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5년의 시간, 25년의 기다림, 25년의 추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기록을 이어갑니다.